이번 주 들어 각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 EU와 멕시코에 각각 30%의 상호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U와 멕시코는 협상을 계속하겠다면서도 필요하면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멕시코에 부과된 상호 관세율을 올리며 무역 합의를 압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 나란히 30%의 상호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먼저 EU에는 지난 4월 이 상호 관세율을 처음 발표했을 때 적용했던 20%에 10%포인트를 더한 새로운 상호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예고했던 50%까지는 아니지만 10%의 보편 관세 적용만 노리고 있던 EU의 목표와는 상당히 상반된 수치입니다. 미국과 EU가 이 핵심 쟁점인 자동차와 농산물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아직까지도 이르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 관세 서한을 보내서 합의를 종용해 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re going to see. It was sent yesterday. They called. I think it was fairly well received, but it's what we need. So we'll see what happens.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인 USMCA 체결국인 멕시코의 경우 이 마약 반입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이유로 캐나다와 함께 25%의 관세가 지난 2월에 책정됐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멕시코에 대한 상호 관세율은 거기서 5%포인트 더 올라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의 대미 수출품 가운데 USMCA 준수 상품에 대한 현재의 관세 면제 조치가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서한에서 공통적으로 이 무역 적자가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멕시코에는 이 미국으로 마약을 반입하는 카르텔에 맞서고 합성마약 펜타닐의 유입 차단에 성공하면 관세는 조정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한국과 일본 등 14개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서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4개 나라와 EU에 보낸 서한을 공개해왔습니다. 네, EU와 멕시코 정부의 반응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8월 1일까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비례적 대응 조치 채택을 포함해서 EU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EU 수출품에 대한 30% 관세는 대서양 공급망을 교란해 양측 기업과 소비자에게 모두 피해를 줄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관세율 통보 서한이 아닌 이 원칙적 합의 타결을 목표로 했던 EU 집행위와 대사들은 실망감 속에 오는 13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U는 미국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1차 보복 조치를 마련했지만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하고 대미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시행을 일단 90일 동안 보류해 왔습니다. 1차 보복 조치는 34조 원 규모의 주요 미국산 수입품에 10% 혹은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14일 새벽 0시부터 이 조치가 자동적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보편 관세 10%와 이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2차 보복도 마련 중입니다. 멕시코도 상호 관세가 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존 교역 규칙을 위반한 처사라며 관세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에는 EU와 마찬가지로 맞대응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Qué podemos trabajar con el gobierno de Estados Unidos? Y tenemos claro que no. Y hay algo que no se negocia. Nunca. 또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을 즉시 개시하는 한편 USMCA와 WTO 세계무역기구 절차를 활용해서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보낸 관세 서한으로 트럼프의 편지 사랑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격식을 갖춘 편지를 선호하는 트럼프를 맞춤형 공략하려는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등의 상호 관세 세율을 통보한 방식은 직접 서명한 서한을 통해서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하나하나 공개한 14개국을 향한 서한에는 황금빛 백악관 문양 편지지에 날짜와 수신인 등 형식에 충실한 본문이 담겼습니다. We have these beautiful letters that the president has signed. This one is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공식적인 소통 수단으로 격식을 갖춘 편지를 선호하면서 트럼프의 마음을 열려는 각국의 노력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근 백악관 만찬에서 트럼프에게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서를 전달하며 환심을 샀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Coming from you in particular, this is very meaningful. Thank you very much, baby. 이에 앞서 지난 2월 백악관을 찾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친서를 양복 주머니에서 꺼내 전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But he also asked me to bear this letter and bring it to you. So can I present the letter from the king to you? Thank you very much.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주고받은 러브레터를 임기 뒤 자택으로 가져간 혐의로 수사를 받을 정도로 서한에 애착을 보였습니다. And I just received a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이런 배경을 두고 칼럼비아대의 대통령 역사학자 티머시 나프탈리는 자신을 왕으로 칭한 적이 있는 트럼프가 황제 같은 허례허식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왕처럼 존경과 아첨을 받길 원하는 욕망이 있다는 건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진행하는 각국으로서는 서한에 공들이는 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들의 소환을 앞두고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를 도울 변호인단은 다음 주 초반쯤 구성될 전망입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 등 기초조사를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먼저 오는 16일 제보자인 강혜경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는데 명태균 씨는 물론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도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은 이들을 불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실제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소환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들에 이어 주가 조작의 배경이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했던 웰바이오텍 회장 이모 씨와 대표 구모 씨가 나란히 소환 통보를 받은 겁니다. 특히 삼부토건의 부회장이기도 한 이 씨는 해당 포럼을 기획한 인물로도 알려졌는데 특검은 포럼 이후 회사 주가가 급등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하며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씨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와의 관련성, 자금 흐름의 특이사항을 추적하는 동시에 해외에 체류 중인 김 씨를 소환할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며 김건희 여사도 조만간 변호인단 구성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이 김 여사를 언제쯤 소환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집사로 불린 김모 씨는 어떤 인물인지 임예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이른바 집사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 최측근 김모 씨에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씨와 김 여사의 연은 지난 2010년 서울대 경영대학원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김 여사가 운영하던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에서 감사를 맡은 김 씨는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요양병원 설립을 돕고 땅 투자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유죄를 받을 정도로 김 여사 일가 일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렌터카 사업에 발을 들인 뒤에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HS 효성그룹 계열사 등 대기업에서 180억 원대 투자를 받기도 했는데 당시 김 씨가 대주주로 있던 IMS 모빌리티의 재무 상태는 자본 잠식 수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너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이
김 씨를 통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특검도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투자금 일부인 46억 원이 기존 주주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였는데 해당 법인 이사가 김 씨의 아내로 드러나면서 석연치 않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특검은 앞서 무혐의 처분된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에 대해서도 과거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며 수사를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김 씨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특검은 김 씨가 수사망에서 벗어나려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침입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49명에 대해 모두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법원 건물 안까지 침입한 시위대가 탈취한 경찰 방패를 집어던지고 기물들을 걷어찹니다. 119 혁명이다. 119 혁명이야 이제. 나와봐. 점거해.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습니다. 줄줄이 검거된 이들 가운데 먼저 6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40여 명이 더 기소돼 전체 피고인은 100명을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처음 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49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모두에게 징역 1년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데다 영장 발부 판사를 찾기 위해 수색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49명 모두의 최후 변론이 진행됐는데 대부분은 섣부른 행동을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여전히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것이 불법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 폭력 사태와 관련해 먼저 1심 결과가 나온 재판에서 법원에 침입했던 피고인들은 모두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이들에게는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1년 반 만에 학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어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대협은 입장문에서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 의과대학 교육과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표자로 나선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확한 복귀 시점에 대해선 여러 단위의 협조가 선행돼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의정 갈등 속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교육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이 밝히면서도 의대생 복귀 시기와 방법을 포함한 복귀 방안은 대학 학사 일정과 교육 여건, 의대 교육 과정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과 관계부처가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야 하는 일이라며 추가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도 전 정권에서 제2요구권 행사로 좌초된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방송 3법과 보안 상법 개정안 등 여야가 시각을 극명하게 달리하는 사안이 대부분인데 국민의힘은 일당 독재와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된 7월 임시국회에서도 입법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점을 연일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 3법과 농업 4법 일부 법안 등을 오는 23일이나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6월 국회에서 못한 방송 정상화 3법, 그리고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 농업 관련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포함한 보안 상법 개정안도 물망에 올라 있는데
공청회 논의도 이어가며 절차적 정당성을 쌓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처리를 언급한 노란봉투법도 목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움직임에 이 대통령이 말한 협치와 소통은 감언이설이라며 바싹 날을 세웠습니다. 법안들이 야당 말살과 사정기관 무력화, 공영방송 장악으로 압축된다며 일당 독재를 꿈꾸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정 초반 높은 지지율을 이용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고 일당 독재 체제 강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당 내 논의가 아직 무르익진 않은 내란 특별법에도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데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전 경고에 나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수 야당으로서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해도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어 답답해하는 표정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와 청문회 전국까지 맞물린 7월 국회에서도 여야 간 격돌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전국을 앞두고 마무리된 이재명 정부 첫 내각에는 이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미들맨들이 곳곳에 포진했습니다. 이들 장관 후보자의 배치도를 보면 새 정부의 국정 좌표를 읽을 수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사와 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에 칼자루를 쥔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낙점된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내부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임무를 완수할 중책을 38년 지기에게 맡겼습니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고 보수적 관료체계를 손볼 행정안전부 수장에는 이 대통령과 가까운 이해찬계 중진 윤호중 의원을 낙점했습니다. 당내에서 잔뼈가 굵은 윤 의원은 정책과 정무 감각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복원을 최일선에서 지휘할 통일부 장관 후보로는 이 대통령이 정치권의 이름을 알린 계기를 만들어준 정동영 의원을 인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정동영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습니다.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을 강도 높게 개혁할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후보로는 여당 내 대표적 국방통 안규백 의원을 꼽았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등을 역임해 군 내부 사정에 밝은 오선 중진을 중용한 겁니다. 먼저 민간적인 차원에서부터 서로가 교류가 있고 그리고 9.19 군사 문제도 다시 복원을 해서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대책을 주도할 국토교통부 수장에는 호남 지역의 대표적 친명계로 꼽히는 김윤덕 의원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 등을 추진할 인사로는 부산 지역 3선인 전재수 의원을 기용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책임자로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대변인을 지낸 강선우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사법과 행정, 군 개혁, 그리고 남북관계 복원과 해수부 이전 같은 공약 이행, 나아가 집값 안정 같은 부동산 정책 관리까지. 역점 과제들은 하나같이 이 대통령이 직접 겪어본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맡긴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미들맨을 대거 중용한 건 서둘러 조직을 장악해 속도감 있게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이 반영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문을 통해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토 균형 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첨단 산업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싱크홀, 항공 참사 등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위축됐던 서울 빌라 시장이 최근 들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3개월 연속 3천 건을 넘어섰고 가격도 상승세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빌라 밀집 지역. 빌라 시장에서도 신축 빌라와 같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월세 매물이 귀해졌고 빌라 매매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가 늘었습니다.
전월세를 가고 싶어 해도 전월세 매물 자체가 없어요. 다주택자들이 그 집을 사서 그 전월세 물량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이 그 취득세 중과 때문에 그 물량 자체를 구입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서울 빌라 거래량도 늘었는데 지난 3월엔 거래량이 2년 8개월 만에 3,000건을 넘었습니다. 이후 서울 빌라 거래량은 석 달 연속 3,000건대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위축됐던 빌라 시장이 되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거래된 가격을 지수화한 서울 빌라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를 봐도 4개월 연속 140대를 기록하며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빌라 시장이 기지개를 켜는 건 그간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대체재로 상대적으로 덜 오른 빌라를 찾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 들어 민간보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이 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 빌라에는 투자 수요도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민간보다는 공공의 힘을 좀 더 강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공성이 좀 더해진 그런 재개발이 가능한 빌라라는 상품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전문가들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빌라 투자에 접근하는 건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런 가운데 올 들어 5월까지 서울에서 준공된 빌라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줄어든 1,800가구에 그쳐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군 열돔 현상이 해소되면서 폭염경보 수준의 더위는 점차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다량의 수증기를 가진 열대저압부가 빠르게 북상할 것으로 보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해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제주 산간과 동해안에는 100mm 이상, 남해안에는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 시간당 30mm 이상이 집중되고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탓에 온열 질환자가 빠르게 늘었지만 증가세는 일단 주춤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해보다 3배나 많은 수준이어서 마음 놓기는 일러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하루 동안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4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응급실 500여 곳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모니터링한 결과로 사흘째 증가세가 줄었습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세 자릿수를 기록했던 신규 환자 수는 지난 10일 두 자릿수로 내려온 뒤 하루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망자도 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 집계가 시작된 5월 15일부터 누적 환자는 모두 1,491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누적 환자 수와 사망자 모두 3배 수준입니다. 기록적인 폭염 탓에 이달 들어 급격히 늘었는데 아직 7월 중순밖에 안 된 데다 갈수록 더워질 일만 남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여름 온열 질환자 가운데서는 남성이 77.4%, 실외 발생이 79.7%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나이별로는 체온 조절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60.8%를 차지했고 땀을 많이 흘려 탈수 증상이 생기는 열탈진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낮 시간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실내에 머무르는 게 중요한데 질병청은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밝고 시원한 옷을 입고 가급적 그늘로 다니며 물을 자주 마시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일찍 시작된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위를 날려보내는 데는 물놀이만한 게 없는데요. 도심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으로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주말 표정 홍성욱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도심 물놀이장은 아이들 세상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한바탕 물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 없습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물속으로 풍덩. 찜통 더위에도 좀처럼 지칠 줄 모릅니다. 워터 페스티벌 열려서 친구들이랑 오게 됐어요. 여기 쌍가격에 슬라이드 엄청 많아갖고 친구들이랑 놀기 좋아해요. 엄청 재밌어요. 재밌어요. 뙤약볕 아래 인공 암벽장을 오르는 사람들. 정상을 향해 젖먹던 힘까지 쏟아붓습니다. 마침내 정상을 정복하고 그대로 수직 낙하.
암벽장 아래 물속으로 떨어지면 더위는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춘천 레저 태권도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이색 스포츠에는 전국에서 3,0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몰렸습니다. 올라갈 때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클라이밍의 가장 큰 장점인 이제 성취감을 맛보고 나서 이제 그대로 떨어져 주는 그런 종목이라서 떨어질 때 너무 시원하고 재밌습니다. 여름에는 뭐니 해도 시원한 바다가 제격.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수록 사람들은 푸른 파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더위를 달랩니다. 출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기면 일상의 스트레스가 멀리 달아납니다. 바닷물 들어오니까 확실히 시원하고요. 여름에 도망쳐 나오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시민들은 물놀이장과 해수욕장 등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주말을 만끽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최근 100명 넘는 사망자를 낸 미국 텍사스의 홍수와 폭염처럼 지구촌 곳곳이 기상이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에 이른 이산화탄소 농도 등으로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880년부터 2023년까지 전 지구 표면 온도 변화를 보여주는 색상 지도입니다. 정상 온도는 흰색으로, 정상보다 높으면 빨간색, 낮으면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지구가 얼마나 더워지고 있는지 생생히 볼 수 있습니다. We've warmed the planet by about 1.5 degrees Celsius since the 19th century, and that is halfway to the Pliocene. And the Pliocene was the period 3 million years ago that was the last time that it was actually quite warm, and that was only 3 degrees Celsius warmer than the pre-industrial. So we're halfway there, but not in millions of years, in 150 years. 지구 온난화와 그 영향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주요 온실가스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해 422ppm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산업화 이전 시대 이후 약 섭씨 1.24도의 장기적인 온난화 상태인데 지난해에는 일시적으로 1.5도를 넘었습니다. 지구는 계속해서 방출하는 양보다 더 많은 열을 흡수하고 있는데 이런 에너지 불균형이 10년 전보다 25% 더 높습니다. It is now no longer possible to just say, oh, you know, this is just something that the scientists worry about. It doesn't affect normal people. It's affecting normal people and it's affecting them all over the world.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늦추지 못하면 지금 일어나는 폭염과 가뭄, 홍수, 산불 등 극한 기후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북한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파병 북한군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양국 전략협정을 전투적 형제의 기반이라고 표현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런 관계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직접 입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도 러시아의 협력 강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제국주의자들의 패권적 음모에 맞서 국제정의를 수호하려는 러시아의 정책을 무조건적이고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장관들이 참석한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ARF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표현을 바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 CD로 바뀌었는데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회의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새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도 살필 수 있는 이번 회의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의장 성명에 채택된 북한 비핵화 기조였습니다. 지난 3년간 줄곧 강조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가 완전한 비핵화, 즉 CD로 바뀐 겁니다. CD는 CVID에서 검증과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뺀 개념인데 북한은 지난 2018년 첫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CVID 표현이 빠지자 큰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CVID보다 낮은 수준의 CD를 표현하긴 했지만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의장 성명에서 강조됐던 대화 지속을
대화 재개로 변화를 준 것 역시 아직은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그 전에도 CBID와 CED를 좀 혼용해서 사용됐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에 그렇게 크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북한 비핵화 기조에 변화를 주고 대화 재개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일부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회의에 불참한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은 최근 문을 연 원산 갈마지구 관광지에서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는 등 북러 협력을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랜 앙숙으로 유명한 코미디언에게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현행법으론 불가능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과 아일랜드의 정상회담. 갑자기 미국 기자 한 명이 아일랜드로 이주한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을 언급했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에 아일랜드 총리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Why in the world would you let Rosie O'Donnell move to Ireland? I think she's going to lower your happiness level. That's true. Thank you. I like that question. Do you know you have Rosie O'Donnell? Do you know who she is? 성소수자인 로지 오도넬과 트럼프 대통령의 악연은 2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인대의 운영 논란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설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면서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여성 비하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시로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Somebody who's been very vicious to me, Rosie O'Donnell. I said very tough things to her, and I think everybody would agree that she deserves it, and nobody feels sorry for her. 반트럼프 운동을 주도하던 오도넬은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 아예 아일랜드로 이주했습니다. 미국 시민의 동등한 권리가 확보되면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It's been heartbreaking, I have to tell you. I knew that if I was in the United States and watched him destroy the country and the Constitution and 오도넬은 최근 텍사스 홍수 참사와 관련해 기상 관련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한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발끈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위협까지 가했습니다. 오도넬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고 인간성에 대한 위협이라는 게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현행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오도넬의 시민권을 박탈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의 여파로 60여 년 만에 미국의 이민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일부 업종들이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는 가운데 생산성 저하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자는 미국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농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이민자의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대규모 농장에선 벌써 일손 부족이 심각합니다. Muchas personas no va a salir a trabajar porque por miedo. Entonces la cosecha obvio se va a perder. Y todos los rancheros están faltos de personal. Nobody feels safe when they hear the word ICE. Even the documented people. We know that the neighborhood is full of a combination of those with and without documents. 캘리포니아의 경우 건설 노동자 41%가 이민자입니다. 이 건설 현장은 요즘 평소 인원의 5분의 1만 작업에 투입됩니다. We have a shortage of labor and there could be some supply chain disruptions and cost of building materials going up with tariffs. So it's really a double whammy.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미국 이민자 수치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60년 이후 처음입니다. 미 노동부는 3월 이후 이민 노동자 수가 100만 명 넘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조사국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미국 제조 공장 20% 이상이 노동력 부족으로 최대 생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일부 인정합니다. You know, they have very good workers. They've worked for them for 20 years. They're not citizens, but they've turned out to be, great. And we're going to have to do something about that. 노동력 부족은 임금 상승과 생산 비용 증가로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인플레이션 심화와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올해 미국 GDP가 순이민 감소로 인해 많게는 0.38%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재래시장은 주말을 맞아 나온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렴하게 장을 보며 더위도 이겨내는 재래시장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승은 기자입니다. 푹푹 찌는 날씨지만 주말 이른 아침부터 시장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호종닭이 2마리에 10,000원, 조금 더워도 저렴한 가격에 가게를 찾는 발길이 그치질 않습니다. 물건이 딴 데보다 좀 싸요. 이게 일반 마트보다도 뭐 비교를 해보면 싸고. 현대화된 재래시장은 나름의 방법으로 여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햇볕을 가려주는 지붕에 곳곳에 열기를 식혀주는 장비도 설치됐습니다. 뭐 날씨도 좋고 여기 차양 막 이거 닫아서 뭐 시원하고 있어서 좋고. 손님들이 많이 찾는 덕에 시장 상인들은 더운 줄도 모르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시원하게 드시고 나가는 거 보면은 저도 많이 시원해요. 더운 줄 모르고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벗어나도 상인들은 더위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시장 안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햇볕을 가려주는 지붕이 있어 비교적 선선한 편인데요. 이렇게 몇 발자국만 바깥으로 걸어 나오면 이 내리쬐는 햇볕의 열기가 그대로 피부에 느껴질 정도입니다.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생계를 위해 주말에도 장사를 쉴 수 없습니다. 어떡해요? 더운데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어. 어? 더워도 해야지 뭐 어떡해요. 푹푹 찌는 날씨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날을 보내고 있지만 상인들은 더위도 잠시 잊은 채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시원한 실내에서 문화도 즐길 수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이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주에선 특별한 전시가 열리며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제주에서는 평생을 나비 연구에 바친 나비 박사 속주명 선생을 기리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석 선생은 국내 나비 250여 종을 채집해 분류 체계를 세운 우리나라 곤충학의 선구자입니다. 전시에는 선생이 극찬한 조선 후기 서화가 남계우의 나비 그림과 함께 제주 방언집, 연구 노트 등 당시 제주의 자연과 삶을 보여주는 유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실내를 찾기도 했고 저희가 모르는 나비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뭐 미디어 이런 걸로도 있어가지고 아이들도 보고 저희도 볼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미술관에서는 색채의 마술사라 불리는 샤갈의 작품 전시가 한창입니다. 국내 최초로 샤갈의 대표 판화 시리즈 다프니스와 클로의 전작품이 공개됐습니다. 환상적인 색채와 상상력이 담긴 작품들이 시원한 전시관 안에서 감탄을 자아냅니다. 사계절 중에 여름이 오면 우선 들어갈 때 시원함, 그리고 눈으로의 시원함, 정신적으로 쫙 정화되는 그런 느낌 참 좋아요. 쾌적한 환경에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은 여름철 색다른 피서지입니다. 점점 더워지는데 미술관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야외에서 충분히 제주의 자연을 즐기다가 좀 지치면 미술관에 오셔가지고 샤갈의 어떤 명화전들을 보면서 좀 힐링하는. 무더위가 절정인 여름에 예술 속으로 떠나는 피서. 문화와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 여름철 제주의 또 다른 매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구상나무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특히 한라산에만 자생하는 수종이지만 기후변화로 그 숲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라산 구상나무를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대표목이 선정됐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구상나무. 특히 구상나무가 숲을 잃은 곳은 한라산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분포 면적은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파악된 한라산 구상나무 숲은 606헥타르. 100여 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공중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비교해보면 넓고 촘촘하던 구상나무 숲의 면적이 해마다 크게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상나무 숲은 1990년대에는 연평균 0.5% 정도의 감소율을 보였지만 2006년 이후부터 한 해 평균 감소율이 2%에 달하며 더 많은 면적이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이상고온 등으로 인한 기후 변화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한라산에 자생하는 구상나무 대표목을 선정했습니다. 수령이 72년 정도로 추정되는 대표목은 높이 6.5m, 둘레 40cm로 구상나무가 서식하는 중간 지점인 해발고도 1600m 지점, 한라산 남벽분기점 돈네코 방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구상나무의 외형과 유전적, 생태적 특성 등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나무를 선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표준 유전체 지도를 만들어 구상나무의 유전적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개체 개발이 추진됩니다. 유전자 서열 속에 다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기초 자료로 해가지고 기후변화에 의해서 소멸되어 가는 것을 어떻게 복원하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어떻게 자원화하고 이러한 유전자 서열을 활용해 가지고 또 다른 나무와 무슨 그 육종을 하는데 정보를 이용하고 이러한 아주 기본적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특히 구상나무는 한라산의 환경 변화와 생태계를 보여주는 깃대종인 만큼 이번 대표목 선정은 의미가 큽니다. 구상나무가 주는 생물 자원적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구상나무 대표목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이전 정보도 충분히 확보도 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어떤 홍보라든지 또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생물 주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라산 구상나무의 대표목이 처음으로 선정되면서 구상나무의 복원과 보존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한반도 선사 문화가 담긴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명문을 포함하는 단일 유산으로 위원회는 선사시대부터 6,000년에 걸쳐 이어진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17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시즌이 공개되고 이전 시즌 못지않은 글로벌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의미와 여파, 또 향후 우리 콘텐츠의 과제가 뭔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구십니까? 꼬마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전 세계를 뒤흔든 오징어 게임 시리즈가 마무리됐습니다. 시즌3 내용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지만 주목도만큼은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Season 3 was amazing. I started it the first night and I finished it all in one go. I didn't take a break. I sat there through the whole series. 오징어 게임을 기점으로 K 콘텐츠에 대한 인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한국어 콘텐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글로벌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한류의 인기 위에 훌륭한 작품들이 연이은 성공이 한국 콘텐츠의 저변을 넓히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시리즈 전반에 녹아있는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도 눈에 띕니다. 어릴 적 동네에서 하던 놀이를 이제 외국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시즌3에서 영희와 철수가 진행했던 줄넘기 놀이가 진행 중인데요. 더운 날씨 속에서도 직접 놀이를 해보려는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일단 줄넘기 하고 이제 상품도 체험하고 TV로만 보던 걸 직접 하다 보니까 더 몸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고 더 재밌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지식재산권, IP를 활용한 비즈니스로도 주목받았습니다. 유통업계와 협업한 스낵 문구뿐 아니라 모바일 게임, 체험관 등 다양한 파생 상품이 등장해 쏠쏠한 수익을 남겼습니다. We always want to first and foremost be able to provide the fan of the show
with all of the elements that they expect and then surprise them. 이제 관심은 오징어 게임에 버금가는 작품이 또 나올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황동혁 감독은 쫄딱 망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불안하고 위험한 작품을 하고 싶었다면서 도전 정신을 주문했습니다.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지만 더 큰 성공이나 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안하지만 조금 떨리지만 그런 작품에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신진 크리에이터들이 마주하는 콘텐츠 산업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위험 부담을 안고 독창적인 콘텐츠에 투자해줄 여건은 여전히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너의 특색을 담은 영화를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육을 받았지만 또 막상 이제 산업에 나가면 저의 그런 색깔보다는 어떤 상업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어떤 초점이 맞춰지고 오징어 게임의 성공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또다시 혁신적인 콘텐츠가 나올 수 있게 정책적 지원과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흥행 신기록을 쓰고 있는 프로야구가 성대한 올스타전을 열었습니다. 선수들은 익살스러운 이벤트로 무더위에 경기장을 찾은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영화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가면을 쓴 채 광선검을 들고 마운드에 오른 선수. 주인공은 나노몰스타 선발 폰세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폰세는 류현진이 미국 토론토 시절 입던 유니폼을 덧입고 초구를 왼손으로 던지며 팀 선배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해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선수들의 다채로운 퍼포먼스는 올스타전의 백미. 나노몰스타 LG 박동원과 박혜민은 딸과 아들을 대동하고 입장해 미소 짓게 했고 드림올스타의 강민호와 류지혁은 각각 세 아이를 모두 데리고 나와 큰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KT 안현민은 파워 넘치는 고릴라로 변신했고 한화 문현빈은 대전의 마스코트 꿈돌이 복장으로 안타를 치고 홈까지 밟았습니다. 살아있는 레전드 최정은 3루 수비를 보다 돌연 마운드에 올라 시속 120km가 넘는 직구로 이주형을 아웃시키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타격전으로 전개된 경기는 나노몰스타가 승리를 가져갔고 홈런을 포함해 3타점을 올린 LG 박동원이 미스터 올스타에 선정됐습니다. 또 다 같이 열심히 경기를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가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흥겨운 야구 축제에 동참한 팬들은 잠시나마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올스타전 보려고 멀리서 왔는데 오게 되니까 너무 기분 좋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소리 지르고 놀 수 있어서 더 인기가 많아지지 않았을까. 신구장에서 하니까 뭔가 더 특별한 것 같고 옛날보다 뭔가 더 퍼포먼스가 많아진 것 같고 올스타전 더 재밌게 하니까 그러니까 보면서 올스타전 재밌게 하니까 올스타전 온 것 같아요. 팬들과 함께 신나는 축제를 벌인 올스타 선수들은 이제 각자의 소속팀으로 흩어져 목요일부터 열띤 후반기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축구 대구가 울산을 상대로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하며 최하위 탈출의 희망을 품었습니다. 대구는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원정 경기에서 멀티골을 폭발한 세징야의 활약에 힘입어 울산과 2대2로 비겼습니다. 세징야는 전반 32분 김주공의 크로스를 멋진 발리슛으로 연결해 선제골을 넣었고 패색이 짙던 후반 41분 프리킥 기회에서 직접 키커로 나서 극적인 동점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대구는 리그 10경기째 승리를 따내지 못했지만 난적 울산을 상대로 승점 1점을 챙기면서 11위 수원FC와의 격차를 2점 차로 좁혔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서울 등 내륙 지방은 35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도 점차 해제가 되겠지만 남부와 제주도에는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현재 제주 남쪽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가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에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모레까지 영남에는 최고 150mm 이상, 호남과 제주도에도 많게는 1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 강원 영동에도 80mm가 넘는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에는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7도, 청주는 2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폭염이 지속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5도, 대전은 34도, 대구도 35도 선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심한 폭염의 기세는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